일반화를 사용하는 그런 임명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 부르는데요. 일반화라는 것은 그 데이터 어떤 정확한 값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넓은 개념의 값으로 변환하는 걸 말합니다. 즉 나이가 28살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좀 넓은 범위, 약간 모호하게 바꾸는 거죠. 20대 혹은 뭐 20살에서 29살 사이 이런 식의 범위값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별 여성이었던 것을 남녀 또는 모든 성별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했던 값을 조금 넓은 범위, 좀 덜 세밀한 값, 덜 정확한 값, 브로드한 값으로 바꾸는 행위를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 이런 데이터를 제너럴라이즈를 어떻게 시킬 거냐, 우리가 일반화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그 해당되는 데이터, 그 도메인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앞으로 잘 사용할 사람, 활용할 사람들이 그 데이터의 활용 용도에 부합하도록 일반화의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성별이 남성 여성이었으면 한 단계 일반화시키면 모든 성별 별표. 가령 나이 값이 숫자 값이었는데 10단위의 인터벌로 바꾸는 걸 일반화한다. 한 단계 더 일반화시키면 모든 나이 이렇게. 그밖에 이거는 우편번호 같습니다. 우편번호가 정확한 값이 있었는데 500단위로 묶는다든가, 이게 1단계 일반화, 더 많이 일반화시키게 되면 1000단위로 묶어라. 더 많이 일반화시키면 뭐 별표, 모든 번호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한 단계, 이건 두 단계, 이건 세 단계로 일반화시킨 그런 하나의 일반화시킨 예입니다. 각 데이터, 각 애트리뷰트가 지니는 성질이라든가 그 데이터가 앞으로 활용 분석되는 그런 리얼월드의 애플리케이션에 맞게끔 이런 일반화 규칙들은 사전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익명 알고리즘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화, 우리가 지금 현재 애트리뷰트 3개 있다 가정하고 있거든요. 성별,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우편번호, 세 가지의 애트리뷰트가 있으면 각 애트리뷰트를 몇 단계 일반화시킬 거냐,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 우편번호를 아무것도 일반화하지 않은 단계, S0, A0, Z0인 단계고, 이거는 S1, A2, G3. 이게 A0, A1, A2, G0, Z1, Z2, G3.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일반화가 많이 된 거. 일반화 많이 됐다는 뜻은 데이터가 좀 많이 얼버무려졌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으로 따지면 이게 가장 많이 일반화시킨 거. 그러니까 모든 값들 다 별표 처리한 거죠. 이건 모든 값이 다 정확한 값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얘랑 얘는 0단계는 얘는 1단계, 0단계, 1단계, 0단계, 1단계, 0단계, 0단계. 이 숫자값 표현된 거로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레티스 형태 나타납니다. 레티스 의미는 얘보다는 얘가 더 일반화됐다 뜻이죠. 이렇게, 그죠? 얘보다는 얘가 더 일반화됐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면 서로 얽히는 형태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레티스 격자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계층 격자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의 성격은 얘는 요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애들보다 얘죠. 얘보다 그 다음에 맞나요? 죄송합니다. 맞네요. 얘보다 그 다음에 얘보다 한 단계 더 일반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요 세 개 자식은 얘보다 한 단계 덜 일반화된, 다시 말해서 더 좋은, 데이터는 더 정확한 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데이터가 정확한 반면에 위로 올라가면 데이터가 좀 덜 정확하죠. 일반화된 겁니다. 일반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데이터가 많이 망가지고, 많이 망가지는 대신에 값이 많이 그 일반화 브로드하게 바뀌니까 동일한 값들이 많아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서로 다른 값, 원래 이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값들이 서로 차이가 많고요. 자, 그러면 K 익명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이라키를 만든 다음에 이 상태, 원본 상태죠.
그래서 K 값을 측정합니다. K 값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냥 다 개수를 세면 돼요. 특정한 QI 값을 갖는 QI 애트리뷰트 값들이 갖는 레코드가 몇 개나 되느냐. 그래서 그 모든 레코드들이 서로 K개 이상이면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해보고 이 상태에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쭉 모든 그 단계들을 다 데이터를 이렇게 변형시킨 다음에 K값 측정해 보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밑에서 또 차례대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K를 만족했다. 한 군데서 만족할 수도 있고 뭐 두 군데 이상에서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멈춘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데이터를 덜 망가뜨려도 K가 만족한다 하는 그 시점에서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상태 S0, A1, G2 즉 성별로는 하나도 일반 안 시키고요. 나이로는 한 단계 일반 안 시키고 우편번호는 이 두 단계 일반 시킨 거.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는 그대로 성별은 그대로 있고 나이는 한 단계 일반 시켰으니까 10단위로 바꿨고 우편번호는 두 단계 일반 시켰으니까 1000단위로 나온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원본 데이터를 S0, A1, G2 형태로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개수를 세보면 얘랑 같고요. 그다음에 얘랑 같고요. 그다음에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148이 같고 2699가 같고 3570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서로 준심필 값이 같은 걸 우리가 동질 클래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질 클래스의 개수는 3개, 두 번째 동질 클래스 개수는 3개, 세 번째 동질 클래스의 원소 개수는 4개. 그러니까 모두 3, 4니까 최소한 3보다 다 크나 같죠? 그래서 K가 3이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단계가 K 3을 만족한다. 즉, 이 상태로 데이터를 임명 처리해서 바깥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 갖고 홍길동을 찾아봐야지, 김길동을 찾아봐야지라고 어떤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최소한 3분의 1 확률로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셋 중에 누군지는 몰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K 익명성이 취하고자 하는 익명성 기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Full Domain Generalization을 불러요. 모든 도면에 대해서 각 애트리뷰트 모든 도면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를 한 번씩 해보고 한 번씩 해보고 한 번씩 해보고 또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점을 다 따진 다음에 이 단계가 제일 좋아. K를 만족하는 가장 낮은 단계를 찾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Full Domain Gener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화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K 익명성을 만족시키는 기술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공간 분할 기법입니다. 알고리즘 이름은 몬드리안이라는 건데 왜 몬드리안인지 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 각 그룹의 크기가 최소값 K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까지 다차원 공간을 계속 분할합니다. 다차원이라는 뜻은 각 칼럼 하나하나를 차원으로 봅니다. 앞그림에서는 뭐 성별, 나이 뭐 이런 식으로 각 차원을 각 애트리뷰트를 차원으로 보게 된 다음에 각 차원을 KDB-트리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인덱스가 있거든요. KDB-트리 방식으로 바이너리 파티셔닝을 합니다. 이진 분할을 해요. 처음에 X축을 했다가 Y축을 했다가 G로 했다가 다시 X, Y, G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이너리 파티셔닝을 합니다. 데이터가 반반되게. 자, 처음에 X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반반되게 하면 좀 이렇게 나누면 반반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각각에 대해서 또 Y축으로 반반 나눕니다. 그럼 대충 3개 하면 이렇게 되려나요? 3개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네요. 또 각각에 대해서 또 이건 X축 했고 Y축 했고 다시 X축, Y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에 원소가 3개, 2개, 2개, 3개, 3개죠. 아직까지 계속 K가 2라고 했을 때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죠. 근데 더 이상 나누게 되면 2개 이하로 떨어지죠. 그럼 안 됩니다. 각 그룹의 개수가 각 분류된 각 조각 덩어리의 개수가 덩어리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K값 주어진 K값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계속 분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입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이 상태가 지금 답이에요. 이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 화가 이름이죠. 예. 다시 말하면 요 두 값을 묶어요. 이렇게 요 두 값을 이렇게 묶어요. 요 세 값을 이렇게 묶습니다. 요 세 값을 이렇게 묶고 묶는다는 표현을 서로 동일하게 값을 변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령 요 두 개 값이 점 두 개가 하나가 6과 5였고 하나가 5와 7이었으면 값을 변형을 똑같게 해야 되죠. 5에서 6 혹은 뭐 5에서 7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같은 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가까이 있는 값들끼리 같은 값으로 이렇게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값이 변형이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값과 여기 있던 값을 내가 같이 너희 통일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이 많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1과 99를 같이 묶어 같이 하나로 취급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1에서 99 사이, 얘도 1에서 99 사이 이렇게 변형되고요. 5와 7을 변형시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5와 7 사이, 나도 5와 7 사이. 그럼 5와 7 사이와 7과의 차이, 5와 7 사이에서 5와의 차이 얼마 안 되죠? 반면에 이건 크고요. 서로 가까이 있는 값을 묶어주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공간을 분할하고 분할된 결과가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여기 동질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동질 클래스를 서로 인접한 공간상에서 인접한 값들끼리 하나의 동질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공간 분할 기법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클러스터링 기반 기법이에요.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전체 스페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끼리 묶어요. 그게 어떻게 묶냐? K개가 될 때까지 묶습니다. 그래서 K가 되면 하나의 클러스를 완성하는 겁니다. K가 이자를 한번 그림을 보면 전체에서 가장 가까운 거 두 개를 묶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만든 거랑 제일 멀리 있는 임의 곳으로 점프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가 가장 멀죠. 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두 개를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뭐 이리로 갈까요? 반대로 갔네요. 이리로 갈게요.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두 개 이렇게 모읍니다. 다시 이리로 가면 이렇게. 이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여기서 말하는 K가 2니까 두 개짜리 클러스를 계속 만듭니다. 언제까지? 모든 애들이 어떤 클러스에 포함될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인접한 애들끼리 서로 인접한 애들끼리 뭉쳐서 동질 클래스 만들기 때문에 동질 클래스로 만들어진 결과랑 원래 값과의 차이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요. 단 클러스터링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계산량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성능이라는 뜻은 데이터의 퀄리티는 제일 좋습니다. 유사한 데이터끼리 묶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가장 작아진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 일반화는 이런 식으로 전체 공간을 뭐 성별은 다 통쳐. 그다음에 뭐 나이는 10단위로 묶어. 이런 식으로 각 축별로 전체가 다 일반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고요. 반면에 공간 분할 기법은 하나 자르고 여기서만 이렇게 자르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이 덩어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여기는 영향이 없어요. 여기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분할된 결과가 차이가 생겨요. 즉 나중에 분석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령 뭐 나이가 30에서 40인 사람을 찾아주세요라고 데이터 분석할 때 요청이 오게 되면 여기서는 비교적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여러 군데 걸쳐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밖에 클러스터링 기반 일반화는 중첩이 되고 영역이 중첩이 되고 빈 공간이 없죠.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 면에서 뛰어난 그런 기법이 클러스터링을 기반한 익명화 기법인데 계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 책이 2018년도 2월에 발간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1월 말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개인정보 개정이 어떤 의미냐?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데이터 3법이 개정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세 개를 줄여서 우리가 개망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명정보는 뭐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념을 볼 수 없도록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가명 처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를 쓰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쓸 수 있다. 이게 이번에 바뀐 개인정보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명 처리하면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그림 보셨듯이 앞에 비식별주 가이드라인에서는 K익명성까지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간접식별까지 방지를 해야 된다가 개인정보냐 개인정보가 아니냐의 기준이었는데, 2016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번 바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 처리만 하면 된다. 원본만 개인정보지 가명 처리만 하면 개인정보 아니다. 물론 가명 처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몰래 가명 처리하는 기법을 알게 됐거나 혹은 암호화한 키값을 알게 되면 그 순간 가명이 아닌 거죠. 당연히 가명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가명 정보면 개인정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이 확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였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명 처리 혹은 양방향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하면 이제부터 전부 개인정보 아닌 거예요. 일반 정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인정보가 아닌 걸로 간주하고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이렇게 가명 처리한 데이터를 정부기관에 맡기면 연결을 시켜줘요. 카드사 데이터를 통신사 데이터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동일한 인물과로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연결 내지는 활용이 굉장히 빈번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만큼이었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영역이 이 앞에까지 당겨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과 혹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프라이버시 피해 발생 가능성도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전혀 안 썼기 때문에 피해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쓸 거니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데이터 3법 개정된 이후에 나온 신문 기사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3법 따고 부정한다. 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 처리만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거예요. 즉 옛날처럼 무슨 알고리즘 일반화를 해야 한다느니 이런 알고리즘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명 처리만 하면 됩니다. 가명 처리는 그냥 우리 많이 쓰는 암호를 돌려도 되고요, 해시 함수를 돌려도 되고요, 아무거나 쓰면 상관없어요. 즉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과거의 그런 솔루션들이 데이터 셈법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는 이렇게 플랫폼 시장이 어떻고 비식별 솔루션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아마 광고 형태의 기사를 내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데이터 3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암호화가 중요해졌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는 게 동영암호, 양자암호예요. 데이터 3법이 통과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명 처리만 하면 그냥 쓸 수 있는데 이제 암호화를 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는 가명 처리 암호화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가명 처리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암호화를 얘기하는데, 그때 암호화는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 동영암호, 양자암호는 뭐냐면 값을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은행 잔액이 100원. 요 값을 암호화하는 거예요. 가명 처리 암호화는 요 값을 암호화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예,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식별 정보도 보안의 취약. 예, 우리가 비식별을 보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게 비식별인데 보안의 취약하다. 따라서 암호 걸림치를 해야 한다. 예, 뭔지 핀트가 안 맞죠. 심지어 개인정보 가명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대요. 가명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가명을 다시 옛날처럼 익명 처리, 비식별 처리의 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논리입니다.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뭐 혁신단을 꾸몄는데 거기 보면 비식별 처리 분과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비식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비식별 처리 문과를 만들어서 비식별 처리 기술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화두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특별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제하에서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미국 중심의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학문 분야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연구, 즉 데이터에서 특정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깨지면 안 된다 이지 이게 누구의 데이터를 알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민사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거냐, 침해되지 않을 거냐를 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 연구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분류를 시켜보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형태냐,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만들었고 또 뭐 익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거의 시기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내용이라든가 기술, 그다음에 방법, 주체, 시기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분석, 활용되는 과정 중에서 익명화라는 스텝이 언제 진행될 거냐 이런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온본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걸 외부에 공개해야지. 근데 그냥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걸 어떻게 익명 처리해서 공개하겠다. 익명 처리해서 바깥의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익명 처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PPDP라고 부릅니다. Privacy Preserving Data Publishing,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 이게 주로 많이 쓰는 게 과거에는 뭐 K 익명성, L 다양성 이런 신택틱 프라이버시 모델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거는 약간 유사한 게 Privacy Preserving Statistic Publishing, 프라이버시 보호 통계 배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데이터를 그냥 원본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다른 원본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 갖고 통계를 만듭니다. 뭐 월별 평균, 뭐 월별 최저액, 분산, 편집 편차, 뭐 이런 그래프 그리기 이런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데 앞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도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깨어지는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통계 데이터를 만들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PPSP예요. 프라이버시 보호 통계 배포. 약간 PPDP랑 차이가 있죠. 자,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마이닝.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 아시죠? 데이터 마이닝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유용한 패턴 같은 걸, 지식 같은 걸 끄집어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렇게 데이터를 막 분석하다 보면 사람들의 그냥 마이크로 데이터, 러 데이터를 막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행 잔고가 얼마고 카드 대출액이 얼마고 어디 가서 뭘 샀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원본 그대로 다 보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 결과는 좋지만 고객들의 그 사생활 정보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고객들의 사생활을 잘 보호할 거냐 이런 거 다루는 게 PPDM, Privacy Preserving Data Mining이라 부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수집이에요. 데이터 수집할 때 어떻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노출하지 않게 안전하게 수집할 거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수집을 안전하게 하게 되면 그 뒷단계에서는 프라이버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분석하고 데이터 배포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되고 이렇게 생성된 다음에 활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단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할 거냐 아니면 2단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을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PPDC는 프라이버시 데이터 컬렉션은 보호 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보호해서 수집하자. 그러면 서버에 아예 정확한 그리고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PPDC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 데이터의 표현 형태에 따라서 뭐 관계형 데이터를 다룰 거냐, 그래프 형태냐, 무수형 데이터냐, 아니면 멀티미디어 음성, 영상 데이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기술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밖에 뭐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냐, 아니면 데이터가 스트림 형태로 연속해서 쭉 이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기술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한 2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인공지능 영역까지 많이 확장해서 인공지능 학습이나 이런 거 할 때 걔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들이 많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